타인의 가치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라.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이용해서 당신의 팀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낸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의 가치를 충족시키는 업무를 제공하거나 당신의 비전 중에서 그들의 가치와 부합되는 일을 발견해야 한다. 그래야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을 제공하면서 당신의 비전도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이다. 자동 항공기에 조종사가 필요한 이유. 항공기는 자동 위성 항법 장치를 사용하지만 항로를 이탈하지 않을 때보다 이탈할 때가 더 많다. 왜 그럴까? 다음 글은 항공기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해 준다. 항공기는 따라야 할 항로가 정해져 있지만 평균적으로 모든 항공기가 비행시간의 95%가 넘는 시간 동안 항로를 벗어난다. 그러면 위성 장치가 이탈을 알려주고 기내 시스템이 항로를 재수정한다. 그러나 항로를 수정해도 여러 외부 요인으로 인해 항공기는 또 항로를 벗어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비행하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된다. 여기서 우리는 조종사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기는 스스로 작동하지만 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항로 수정을 보조하는 것이 조종사의 역할이다. 조종사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하늘의 상태를 스캔하고 다양한 채널로부터 상황을 파악하여 항공기가 적절하게 항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통제한다. 날씨와 국경, 이동하는 철새 등의 요인도 항공기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항공기가 최선의 항로 수정을 하려면 이러한 부가적인 인풋까지 고려해야 한다. 가끔 항로를 완전히 이탈하기도 한다. 때때로 테러의 대상이 되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조종사는 잠재적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항로를 변경하거나 제트기류를 타는 등 독자적으로 항공기를 통제해야 한다. 이 예시를 리더십과 기업 운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지시와 부여의 차이. 당신이 권위를 내세워 구성원을 강제로 레버리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더라도 당신에게 반감을 가질 것이다. 마지못해 업무를 처리하거나 마음속으로는 일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여리 없이 아무렇게나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구성원들에게 당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더 수준 높은 방법은 구성원들이 프로세스를 만들고 계획하는 일에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발언권을 갖게 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그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이다. 구성원에게 신뢰와 책임감을 부여하라. 스스로 리드할 수 있도록 신뢰하라. 지시하기 전에 제안하라. 훌륭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그 아이디어에 소유권을 부여하라. 누구나 비현실적인 마감기를 싫어한다. 그들 스스로 일정을 결정하게 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 그들은 훨씬 분발해서 일할 것이다. 길고 지루한 회의는 줄이고
짧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라. 항공기를 조종하는 것처럼 구성원이 항로를 벗어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진행 방향을 확인하라. 데이터를 꾸준히 체크하고 조율하라.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두 사람 이상 책임을 맡거나 아무도 책임을 맡은 사람이 없으면 모두가 핑계를 대거나 누군가 희생양이 될 수 있다. 한 사람이 팀을 리드하되 누구도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안전장치를 제공하면 그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 방향과 경영에 책임감을 느낄 것이다. 힘든 작업과 빡빡한 마감 일정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는 성과를 얻으려 할 것이다. 이 프로세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율권을 부여하라. 2. 스스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느끼게 하라. 3. 마감 일정에 대해 그들이 제안하고 동의하게 하라. 4. 업무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간식을 곁들인 짧은 회의를 하라. 5.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리포팅을 하게 하라. 6. 한 사람이 전체 프로젝트를 책임지게 하라. 회의를 위한 회의는 회의가 아니다. 회의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파악할 수 없다. 반대로 회의를 너무 자주 하거나 오래 진행하면 회의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된다. 회의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회의를 할 때는 먼저 안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야 한다. 더불어 회의 시작 전에 구성원들에게 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몇 개의 시안을 보내라. 그리고 각자의 의견과 요점을 정리한 다음 참석하게 하면 진행이 훨씬 수월해진다. 회의 진행 시간도 미리 정해야 한다. 그래야 회의가 길어지지 않고 내용이 분산되지 않으며 일관성 있게 진행한다. 회의 진행자를 지정하여 회의 내용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회의 종료 10분, 5분, 2분 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 회의가 만족스럽게 끝나지 않았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한다.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은 회의 내용을 모두 기록해야 한다. 회의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과 활동의 주체를 기록하고 차후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여 제출하게 하라.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고 어떤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회의에서 검토하라.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안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진행자를 정하라. 회의 시간을 미리 정하라. 무조건 제 시간에 끝내라. 회의록을 작성하라. 애플이 망하지 않는 이유. 언젠가 내 멘토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롭, 지금까지 당신을 성공으로 이끈 비결은 앞으로의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지는 못할 것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 사용했던 생각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두 가지 말은 기업의 여정을 알기 쉽게 요약하고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많은 원칙이 필요하지만 유일한 상수는 변화와 혁신이다.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계속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발전하지 못하고 쇠퇴한다. 성장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변화를 위한 자격은 충분히 갖춘 것이다. 기업이 변화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이자 기술이 있다. 바로 놓아주기이다. 2013년 미국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의 직원 수는 220만 명이었다.
샘 월튼 대표는 사업이 확장되면서 더 이상 혼자서 모든 운영을 감독하고 직원들을 점검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주요 관리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월마트의 가치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의존하기로 했다. 현재의 월마트는 어떤가? 망했는가? 규모가 어떻든 모든 기업은 과도기를 겪는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나는 애플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세계를 장악할 수 없을 거라고 예상했다. 누구도 잡스의 리더십과 감각을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 예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 애플이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했던 이유는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전수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만 외부적으로 보기에 애플은 건재하다. 나는 지금도 맥으로 이 글을 쓰면서 아이튠즈로 다운로드한 음악을 듣고 아이폰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있다. 많은 기업가가 성장을 위한 갈림길에 놓인다. 어떤 이는 놓아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고객들이 자신의 방식을 더 원하고 필요로 한다고 믿는다. 비즈니스에 대한 자신보다 더 관심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다. 이는 그저 일시적인 매출 감소와 성장에 수반되는 고통, 단절, 고객 감소를 두려워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마치 1인 밴드처럼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 레버리지와는 거리가 먼 방식이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변화에는 분명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내 말은 무작정 손 놓고 자생적인 성장을 기원하라는 말이 아니다. 변화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다. 변화를 관리하라. 과감한 변화를 통해 성장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라. 당장의 수익보다 성장을 위한 전략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일상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개인 비서와 주요 관리자들을 고용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최초의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비전을 성취한 후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지, 구성원을 어떻게 훈련할지를 VVKIK를 기반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라. 부정적인 결과를 수용하라.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마찰은 당연히 일어난다. 고객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고 이전 방식을 고집하는 구성원들과 그렇지 않은 구성원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마치 사이가 좋지 않은 배우자와 결별하는 과정과 같다. 상대가 화를 내거나 떠날까봐 두려워서 결별을 피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러나 대부분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결국 결별할 용기를 내게 된다. 한동안은 힘든 시간을 보내겠지만 점점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나중에는 더 일찍 끝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된다. 경영도 마찬가지이다. 빨리 내려놓을수록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레버리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의 안목을 믿어라. 당신이 하기 싫거나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놓아줘야 한다. 전문가가 당신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청구서를 처리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고객 리스트를 꺼내어 마케팅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레버리지한 뒤에도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변화를 통한 발전에 성공한 것이다. 중요한 일은 신뢰할 수 있는 인재에게 맡겨야 한다. 탁월한 인재를 고용하면 업무를 인계할 때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줄어든다. 그들은 일을 더 쉽게 배우고 깔끔하게 처리하고
타인의 실수를 수용하고 마찰 없이 전략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구성원에 대한 신뢰는 경영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구성원을 신뢰하면 그들의 업무에 끼어들거나 간섭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경영 방식은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당신이 먼저 구성원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들은 당신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애초에 신뢰하지 않으려면 왜 고용했는가? 그래도 불안하다면 일단 작은 것부터 내려놓자. 예를 들면 재정 담당자를 고용하여 은행 계좌를 관리하도록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최고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서명할 수 있는 최대 액수를 설정하고 신뢰가 쌓일수록 점차적으로 늘려가라. 크게 생각하고 작게 시작하는 것이다.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역할에 적합한 직원을 고용하면서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요소를 예방하라. 인재를 방치하지 마라. 인적 레버리지는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일을 인수하도록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신은 그들이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가장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일단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당장 모든 일이 당신의 상상대로 진행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혁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수용하는 시간이다. 이 기간에는 실수를 용납하고 지지해 주어야 한다. 바쁘다는 핑계로 이 과정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는 기업가가 많다. 그들이 비즈니스를 현명하게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을 도와줄 중요한 사람들을 코칭하고 훈련하고 지원하는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만큼 어리석은 경영은 없다. 고용만 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우선순위의 구분이 사라지고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단기적인 손실을 막거나 당장의 수익을 올리는 일에만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너무 바빠서 교육을 빼먹는 것은 마치 너무 바빠서 성장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지금 당장 다이어리에 교육을 위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불변의 시간을 적고 삭제 불가 또는 지우지 말 것이라고 써놓으라. 고집 부리지 말고 귀를 열어라. 당신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내부 피드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기업가는 자신이 비즈니스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실수를 하거나 나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판단이다. 혹은 직원들이 내 비즈니스에 대해 뭘 알아? 라는 오만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기업가는 이처럼 편협하고 자아도취적이고 심지어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는 사고방식을 거부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묻고 답변을 듣고 그것을 반영한다. 이 책의 제목은 내가 생각해낸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다. 내가 참여하는 커뮤니티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것이다.
많은 사람의 제안과 수정과 동의를 거친 끝에 탄생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 멋대로 선택했다면 분명 형편없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책의 내용도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을 관찰하고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 피드백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삶을 내버리지 하는데 피드백만큼 중요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와 멘토의 피드백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다. 말했다시피 당신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항상 올바른 해답을 발견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리더를 올바른 해답을 내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리더의 역할은 구성원이 조직의 비전에 동화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구성원들로부터 더 많은 피드백을 듣고 아이디어를 총합하여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한다. 과하지 않은 비판은 귀중한 양식이 된다. 정당한 비판을 수용할 때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얻을 수 있다. 해답은 모든 곳에 있다. 내면의 아집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당한 비판을 당신의 비전에 반영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라. 모든 피드백을 반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명한 피드백을 자체 평가의 메커니즘으로 선별하여 사용해야 한다.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자격이다. 당신에게 피드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당신은 이미 발전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때때로 당신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으며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피드백은 챔피언의 아침 식사라는 말이 있다. 더 이상 건방 떨지 마라. 기꺼이 욕먹어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황당하고 망상에 가까운 비전에 대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마라. 세상에 비판만큼 쉬운 것도 없다. 당사자가 보지 않는 곳에서는 누구든 비판한다. 당신도 하지 않는가? 결국 결과가 좋으면 그런 말들은 저절로 사라진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건 그들의 문제다. 그들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어떤 희생을 했는지 모른다. 타인의 요구와 비판에 보화뇌동하고 지나치게 귀를 기울이면 비전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비판과 비평을 명예로운 배지처럼 옷에 달고 다녀라. 그래봐야 그들이 당신을 비난하는 동상을 만들 것도 아니고 그 비판자가 당신보다 그 일을 더 잘할 리도 없다. 열린 마음으로 비판을 수용하라. 비판을 성장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배우고 발전하라. 진실한 피드백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흘려버려라. 싫다고 말하라. 놀랍게도 많은 사람이 싫다고 말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한다. 술집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내게 만취한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예 서빙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나는 아버지가 옳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할 용기가 없어서 만취한 손님에게 항상 맥주를 가져다 줬다. 아버지는 맥주를 쏟고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리는 그들을 내쫓았다. 나는 그럴 때마다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런 나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거절하지 못하는 태도 때문에 불행과 분노를 느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마치
순교자라도 된 것처럼 과도한 업무를 떠맡고 어떤 것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자신과 그런 자신을 이용하는 상대방을 원망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할지 두려워한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며 상대방이 당신에게 거절당했다고 느끼거나 당신이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불안해한다. 그러나 대부분 괜한 걱정이다. 그저 당신의 의견, 인식 또는 망상일 뿐이다. 무리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말하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도움을 청해 주신 것은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얼마나 친절한가. 이렇게 말한다고 잘못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괜찮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을 뿐이다. 오늘은 안 되겠네요. 혹은 감사합니다. 이 일은 지금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라고 말해도 좋다. 거절하지 못해서 바쁘고 압도당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기진맥진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그것은 당신 스스로 만들어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과중한 일을 떠맡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다. 책임질 일을 만든 것도 당신이다. 아직 익지 않은 수천 개의 이미 일이 오게 만든 사람도 당신이다. 이런 상황을 다시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거절하라. 거절 없이는 발전도 없다. 당신만의 사단을 구축해라. 리더는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경영자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이다. 워렌 베리스. 팀을 구축하고 숙련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레버리지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네트워크는 당신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합계가 곧 자신이다. 라는 말이 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을 관찰하라. 어떤 사람을 네트워크에서 빼고 추가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생각하라. 필요하다면 그룹을 바꿔라. 당신은 그룹에서 가장 돈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당신과 비즈니스 수준이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다.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는 주변의 지원이나 가이드가 없으면 외롭고 힘들다. 살면서 형성되는 네트워크가 가장 큰 레버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일이 항상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 레버리지 라이프를 위해 필수적인 조직 구성원을 알려주겠다. 자본가, 은행, 파트너, 크라우드 펀더, 사설 대출기관, 고액 자산 보유자와 관계를 맺고 유지하라. 자본가들의 플랫폼을 장악하여 자본 유동성과 확장성의 기회를 만들어라. 자본 접근성이 높을수록 당신은 더 빠르고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비즈니스 확장, 투자 유치, 자산 구축을 위해서는 자본가 네트워크 확보가 필수적이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윤의 재투자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자금은 당신 혼자 조달할 수 없다. 개인 비서. 비서는 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모든 일을 최대한 빠르게,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전에 준비하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보라. 기업가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비즈니스 위에서 일하지 않고 비즈니스 안에서 일하는 것이다. 기업은 필연적으로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내가 아는 성공한 기업인들은 그런 시점에서 훌륭한 비서를 고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보의 제한이 많았던 산업시대에는 고용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아웃소싱 웹사이트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시간 단위,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로 고용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업무별로 팀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상대가 원하는 보수와 당신이 원하는 보수가 맞기만 하면 된다. 실제로 리스크도 거의 없다. 당신은 아직 그럴 만한 경제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아웃소싱 사이트에 접속해서 소소한 일들을 대신해 줄 사람을 고용해보라.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당신이 싫어하는 일 중에서 쉽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 일을 아웃소싱하라. 단순 기록, 프레젠테이션, 리서치, 온라인 구매, 장소 예약, 시스템 설정, 청소, 정원 관리, 웹 디자인, 브랜딩, 택배 작업 등이 있다. 이런 작업들은 신속하고 손쉽게 아웃소싱 할 수 있다. 비록 당신이 그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더라도 나중에 크고 중요한 업무를 레버리지 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다양한 아웃소싱을 통해 인재를 찾기 위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구축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연습할 수 있다. 실제로 급작스럽게 레버리지가 필요한 상황이 닥치면 너무 바쁘고 정신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꼭 도달해야 할 비전이 있다면 전문 비서들에게 부수적인 업무를 위임하고 중요한 비즈니스에 집중할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가능한 한 빨리 당신의 모든 업무를 관리할 진짜 비서를 구해야 한다. 훌륭한 비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이다. 그들은 급여 대비 몇 배의 역할을 해낸다.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을 자유롭게 해준다. 소문에 따르면 리처드 브랜슨에게는 5명의 비서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나에게는 2명의 비서가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내 생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폭발해 버렸을 것이다. 내가 처음 고용한 직원은 나의 동업자인 마크의 어머니 캐서린이었다. 캐서린은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레버리지였다. 나는 마크에 대한 캐서린의 사랑을 레버리지한 것이다. 캐서린은 6년 동안 우리를 위해 일했다. 그렇다면 내가 고용한 두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나의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10년이 넘도록 우리와 함께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이제 이 일을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무엇보다 더 좋은 건 이전보다 어머니를 훨씬 더 자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이다. 그 다음에 나를 대신해 부동산을 매입할 중개인을 낮은 기본급과 높은 성과급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고용했다. 사람을 고용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마라. 처음 한두 번이 힘들 뿐이다. 나는 인건비를 지급할 돈이 없을 때도 레버리지를 얻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훨씬 더 빨리 실행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다. 그러나 당신은 나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된다. 내 실수를 레버리지하여 나보다 더 빠르게 성과를 얻어라. 그것이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중간 관리자. 중간 관리자는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고용해야 할 중요한 자리이다. 당신이 일상적인 운영으로부터 빨리 벗어날수록 더 많이 레버리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중간 관리자를 고용하기 전에 약 10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팀을 관리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직원이 5명일 때 중간 관리자를 고용해야 했다.
더 일찍 고용했더라면 유능한 직원을 잃거나 업무가 가중되는 혼란스럽고 비생산적인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에게 언젠가 중간 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품게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중간 관리자의 일을 조금씩 가르쳐라. 이런 방법으로 훨씬 더 빨리 목표에 도달하고 현재의 직원들과 더 오래 일할 수 있다. 구성원들에게 승진은 매우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사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상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항시 훌륭한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둬야 한다. 공석이 생기자마자 인재가 지원할 거라는 생각은 망상이다. 자리가 비어있지 않더라도 훌륭한 인재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면접을 봐야 한다. 인재를 발견했을 때 바로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기존의 팀원들이 자리를 위협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총괄 관리자. 총괄 관리자는 더 전략적이고 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중간 관리자와 다르다. 총괄 관리자는 당신으로부터 비전과 전략을 인계받고 당신의 시간과 정신적 공간을 자유롭게 하고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총괄 관리자는 더 명확한 비전과 그 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 루트를 발명하는 또 한 명의 전략가이다. 영국에서는 총괄 관리자와 CEO가 거의 같은 비중의 역할을 맡는다. 내 경우에는 전략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큰 비전을 품은 중간 관리자를 총괄 관리자로 승진시켰다. 이처럼 총괄 관리자는 내부에서 승진시킬 수도 있고 외부에서 고용할 수도 있다. 하나 유의할 것은 중간 관리자와 총괄 관리자는 조직의 핵심일 뿐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최고의 조직은 기술자와 전문가를 기반으로 한 조직이다. 회계사, 변호사, 중개인, 마케터, 영업사원, 컨설턴트로 구성된 조직은 낭비를 최소화하고 가장 짧은 시간에 최고의 성과를 낸다. 그들의 고유한 전문 기술을 레버리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관리자가 아닌 평직원들과 기술자로 구성된 하부 조직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중간 관리자와 총괄 관리자에게 너무 큰 권리와 책임을 떠맡기면 조직의 균형은 무너진다. 나는 균형 잡힌 조직 구성이 기업을 발전시킨다고 믿는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 당신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돈과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 하나 확실한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탐욕적이다. 내가 돈을 벌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당사자에게는 세상의 이치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투영한 거짓된 실제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삶의 경험, 친구, 가족, 지리적 배경, 교육, 종교, 신념,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유일한 실제라고 스스로 설득하려는 습성이 있다. 모든 사람이 특히
돈에 대한 것일수록 거짓된 실제에 매달린다. 이제는 개인의 실제가 아닌 진정한 실제를 추구하고 그것이 비전에 기여하고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돈이 없으면 비전으로 향하는 삶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돈이 있으면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다음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떠나도 상관없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은 악하다라는 가난한 사고를 주입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은 유익함의 근원이기도 하다. 단,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는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한다. 인식만 바꿔도 돈은 비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돈으로 돈을 버는 6가지 단계.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레버리지는 생산수단에 시간과 자본을 투자하고 사람과 시스템에 의해 일이 운영되게 하고 자신은 운영에서 빠지는 것이다. 당신이 구축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즈니스, 매장 혹은 온라인 숍, 부동산, 주식, 채권, 지적 재산권, 특허, 라이선스, 실물 자산, 귀금속, 예술품, 파트너, 투자자, 동업자. 이 중에서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이 돈의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며 시간을 투자하고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사용하는 데는 6가지 단계가 있다. 이 단계를 알맞은 순서로 실행하면 당신은 불을 만드는 지렛대를 형성할 수 있다. 1단계는 소비.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수품의 돈을 소비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과소비에 익숙해져 있다. 중독성이 강한 소비 요소를 줄이면 훨씬 적은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이 욕구 소비를 필요 소비로 만들고 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욕구 소비는 사람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가치가 빨리 떨어지고 영속성이 없는 것들에 돈을 소비하게 만든다. 영국의 연금 보험회사 스코티쉬 위도우즈에 따르면 영국의 900만 명은 전혀 저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20%는 월급의 생계를 의존한다. 또한 영국인의 33%가 70만 원 미만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12%만이 7천만 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인의 21%는 저축 계좌조차 없고 62%는 저축액이 $1,000 이하라고 한다. 부자는 소득을 생산적인 상품에 소비한다.
그 다음 남은 소득을 소모적인 상품에 소비한다. 그들은 시간과 자본을 보존하고 수익금은 자본 증식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이것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이다. 2단계 저축. 돈 관리의 첫 단계는 저축이다. 저축은 부의 토대이자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이다. 돈을 단기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만족을 연기하여 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복리 효과에도 불구하고 저축만으로는 거대한 부와 삶의 비전을 창출할 수 없다. 오직 저축만 하는 방식의 문제점은 모든 혜택을 뒤로 연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레버리지와는 거리가 멀다. 어느 날 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튜 왓슨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이 올라왔다. 롭, 만일 내가 매달 42만 원을 저축한다면 1년 후 겨우 원금 504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이율은 낮습니다. 복리의 법칙을 믿고 계속 저축을 해야 할까요? 나의 대답은 이렇다. 예금 이자율을 2%라고 가정해보자. 8,900만이 되는데 15년이 걸렸다. 마지막 15년 동안에 1억 9,320만 원이 늘어났다. 예금 이자율을 3%로 잡으면 다음과 같다. 1년 후에는 약 529만 원이고 3년 후 약 1,636만 원이며 50년 후에는 6억 1,401만 원. 예금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복리 효과가 강력해지고 처음에는 적은 액수였던 돈이 점점 더 증가해서 마지막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러나 큰 수익이 생길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50년 동안 매달 42만 원을 저축하고 3%의 이자가 붙는다고 해도 겨우 6억이 조금 넘는다. 6억의 예금 이자가 5%라고 쳐도 이자 소득은 1년에 3천만 원 정도이다. 5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큰 가치가 없는 액수이다. 50년 전 영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약 485만 원이었다. 현재 이 금액은 중고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의 연봉으로 50년 후에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일주일치 식품? 이처럼 저축은 더 많은 돈과 레버리지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3단계 투자. 저축이 투자보다 앞단계에 있는 것은 투자가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투자한 돈을 탕진하고 그 손실을 감당할 예금이 없다면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저축이 있다면, 예를 들어 12개월 동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저축한 돈의 일부를 투자하거나 다시 돈을 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투자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식 장벽과 리스크가 낮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처음에는 당신이 이미 잘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 투자가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이 낮다. 배경 지식이 없거나 리스크가 큰 투기적인 투자에 비해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투자란 오늘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부를 창출하기 위해 미래에 사용될 재화를 구매하는 것이다.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는 자산이 미래에 소득을 제공하거나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판매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구매하는 자산이다. 4단계 투기. 투기는 더 큰 보상 가능성과 리스크가 있는 투자다. 많은 사람이 투자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투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 수익률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투자하기 전에 먼저 투기를 한다면 투자액과 예금을 모두 잃어버리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투자 기술을 숙련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배운 다음에 투기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투기로 인한 잠재적인 손실을 보호하고 투자를 다각화할 수 있다. 이때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된다. 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이다. 5단계 보험. 보험은 흥미로운 주제이다. 당신이 일정한 수준의 부를 얻게 되면 세상은 그 돈의 일부를 취하려고 덤벼든다. 더 많은 물건을 소유할수록 유지비와 도난, 손상의 리스크도 증가한다. 당신의 부를 내버리지 하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부자의 숙명이다. 개중에는 아기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덜어 있다. 더불어 자선단체들의 기부 요청이 쏟아진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손실이나 공격에 대비하여 보험을 드는 것이 중요하다. 6단계는 기부. 위 5가지를 성공적으로 실행한다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할 만한 여유와 의미 있는 일에 당신의 시간을 투자할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돈에 대해 죄의식, 두려움, 수치심 등의 가난한 철학을 가진 사람은 너무 일찍, 너무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어서 절대 돈을 기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부를 어느 정도 환원하지 않으면 사회의 균형은 무너진다. 또한 기부했을 때의 만족감은 당신에게 더 큰 성취를 향한 의지를 북돋아 준다.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법. 당신의 소비 습관을 투자 습관으로 바꾸면 큰 레버리지 효과를 얻고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구입하는 모든 소비성 자산을 빚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할 때마다 투자 정신과 전략을 되새기자.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3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치면 도움이 될 것이다. 1단계, 이 물건 없이는 살 수 없는가? 물건을 사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질문하라. 정말 이 물건이 필요한가? 꼭 필요한 물건이거나 높은 가치가 있는 물건인가? 아니면 단지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물건인가? 매우 단기적인 가치를 위해 장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는 경험이 있는가? 명확히 답할 수 없다면 그 물건은 사지 마라. 쇼핑 중독자였던 내가 비효율적인 소비 습관을 고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하나 있다. 당장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상품 모델 번호를 확인한 뒤 집으로 돌아와 온라인을 검색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정말 필요한가? 전에 비슷한 물건을 산 적이 있는가? 3년 후에도 이 물건을 사용할까? 상품을 즉시 사지 않고 일단 집에 돌아가는 방법을 사용하면 집에 가서 더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실제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2단계, 다시 되팔 때 손해가 큰가? 시계나 보석, 미술품, 골동품처럼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을 산다면 그것은 더 높은 수준의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명품 가방, 유명 디자이너의 가구처럼 희소성이 있거나 많은 사람이 소유하기 원하는 상품은 가치가 유지되거나 상승한다. 나는 훌륭한 음질의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치가 상승하는 스피커를 찾지는 못했다. 새로운 음향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내게 매우 큰 만족을 주고 지속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이런 상품들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현명하게 구입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나는 지금도 고가의 스피커가 들려주는 섬세하고 깊은 소리의 음악을 듣고 있다.
이 스피커의 새 제품 가격은 280만 원이지만 중고로 120만 원에 구입했고 더 좋은 스피커를 구입하기 위해 얼마 전에 98만 원에 되팔았다. 두 번째로 산 스피커의 새 제품 가격은 910만 원이었지만 나는 1년 된 중고를 490만 원에 구입했다. 누군가 이 스피커들을 구입하는 게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내가 첫 번째 스피커에 쓴 돈은 사실상 28만 원밖에 안 된다. 또한 스피커는 새 제품보다 한동안 사용한 제품이 소리가 더 좋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1년 동안 사용하면서 400만 원 이상 손해본 제품을 구입했다. 음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다. 새 것과 다름없는 스피커를 거의 반값에 구매한 것이다. 더불어 나는 6개월마다 시세를 확인할 것이고 가격이 최대로 떨어지기 직전에 판매한 다음 다른 스피커를 구매할 것이다. 나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당신도 6개월이나 12개월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시세를 확인해보라. 중고 거래 사이트, 중고 보상 판매 제도를 활용하라. 이 방법으로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는 투자에 대해 배우는 것, 다른 하나는 거래의 기술을 익힘으로써 돈을 절약하거나 버는 것이다. 해당 브랜드가 중고품 보상 판매 제도를 운용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에게 팔고 새 제품을 구매하거나 환율 변동이 있을 때 원화로 팔고 달러로 사거나 아니면 반대로 원화로 사고 달러로 팔아서 차액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절약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자칫 잘못하면 역으로 레버리지 당할 수도 있다. 레버리지는 하지 않으면 당한다. 감가의 시기를 알아보는 감각과 현명한 거래의 기술을 익히면 더 좋은 제품을 소유하면서 돈을 절약할 수 있다. 3단계. 이 물건을 샀을 때 발생할 기회비용은 얼마인가? 모든 물건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사람과 현금이 있을 때만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항상 빚을 지고 어떤 사람들은 항상 저축만 한다. 누가 옳은 것일까? 이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려면 기회비용을 살펴봐야 한다. 당신이 구매하거나 투자한 모든 것에는 기회비용이 있다. 관련된 예로 자동차를 들 수 있다. 어떤 자동차 회사는 낮은 이자율을 내세워 리스 차량을 판매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해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가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게 리스의 장점이다. 일부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나 폭스바겐처럼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평판이 좋지 않은 차종은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당신이 새 차를 7천만 원에 샀다고 가정해보자. 2년 후 그 차의 가격이 4,200만 원으로 떨어진다면 2,800만 원의 감가상각이 발생한 것이다. 1년에 1,400만 원이다. 거기에 유지비와 판매비, 재산세가 들어간다. 반대로 비슷한 모델의 자동차를 리스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한 달에 70만 원을 지불하면 2년 동안 들어가는 총 비용은 1,680만 원이다. 감가상각 비용, 판매비, 보험료, 등록세는 들어가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모델의 3년 된 중고차를 3,500만 원에 구매하면 그 후 2년 동안 드는 기회비용은 새 차를 구매했을 때보다 훨씬 적다. 감가상각의 속도가 이미 느려졌기 때문이다. 부가적인 비용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지 않아도 요점은 명확하다. 당신이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모든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총비용과 재정비용을 따져봐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할 기회비용을 따진 다음에 구매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